금리 인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까 막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영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동시에 가격이 싼 거를 찾아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5월 달에 취임을 했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있고 앞으로 뭐 바뀌는 것들 뭐가 좀 있을까요? 이것도 참 되게 재밌는 건데 대통령 선거 끝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막 와 이제 막 올라간다. 맞아. 막 이제 막 국민의힘 됐고 언제 막 올라간다 했는데 아니네.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같이 실전 투자자가 뭘 주목하고 있냐, 뭘 보냐, 정상화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정상인 거예요. 뭐냐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어떤 자발적 의견차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되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도저히 거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래가 안 되는 건 비정상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재작년이 그랬죠.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주택자들 뭐 물건 양도세 막 70%씩 중과하고 하니까 물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이 안 나오니까 거래가 안 되고 어쩌다 거래되면 그게 가격이 신고가 찍어버리는. 그건 비정상적인 시장.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이고 지금은 똑같이 거래는 안 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정상에 가까운 시장이죠. 지금은 서로 의견이 달라. 서로 의견이 달라. 팔고자 하는 가격과 사고자 하는 가격이 달라서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정상적이라는 건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자기가 바라는 거를 시장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그 표현의 격차가 해소될 때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기신도시인데 변화가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일기신도시 호가가 한번 쭉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그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기신도시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단기간에 되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기 내에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걸 보긴 힘들 것 같아요. 5년 안에 거기에 뭐 아파트 허물고 새로 올려서 새 아파트 딱 나와서 사람들이 입주를 한다. 이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건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에 공감대 형성을 하냐면 이거 20년 넘어서 30년 다 된 아파트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녹물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무슨 자율주행차니 무슨 2차 메타버스니 무슨 NFT니 이러고 있는데 정작 현실은 주차된 거 미뤄야 되고 녹물 나와서 녹물 필터 껴야 되고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서울시 아파트 중에 30%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많아요? 네. 9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때 전국적으로 노태우 정권에서 200만 원 공급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노후화가 되게 많이 됐군요. 네. 그게 국민들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데 반대로 국민들의 눈높이는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맞았죠.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나오기 시작하고 다음 10년, 20년은 이 문제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뭐 지금 당장 안 해도 10년 이내면 그렇죠. 굉장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구축 아파트 중에는 뭐 용적률이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재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는 거.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는 그걸 인정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노후화된 주택에서 국민들 살게 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석수가 많은 야당도 상당히 공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양당이 다. 네, 일기 신도시나 이런 노후화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만약에 내 집 마련하시거나 할 때 너무 낡아서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뭐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기가 많은 입지가 충분히 괜찮은 지역이라든가 그런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막 고민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막 이걸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1주택인데. 나중에 정말 그러면 재건축이 진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거는 집값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좋아지니까 더. 근데 다만 그걸 아무데나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그 구축 아파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 일반 분양할 물건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할 물건이 적다라는 건 이미 층이 높아. 이미 중층이야. 막 20층, 15층 이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걸 허물고 지을 때 그거보다 층을 막 40층 이렇게 올릴 수 있냐? 없죠. 어렵죠. 왜? 아, 그냥 올리면 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 동네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밀도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층으로 재건축을 해주려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뭐 한강변 이런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실 수 있죠. 아이, 거기가 얼만데 그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나중에 언젠가 그러니까 이래요. 잠실 좋잖아요. 좋죠. 잠실 아파트 그 34평이 9억 정도에 매수할 수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세가 7억 5천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분위기 진짜 안 좋아지면 정말 신이 내리는 기회들이 있다고요. 우량 자산에 되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아무래도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용도를 상업지구로 바꾸거나 할 수 있어요. 그 용적률 500%까지 가니까. 그런 데 있는 구축 아파트다. 그러면은 앞으로 투자하실 때 이거 오히려 이런 걸 보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처음 수도권에 투자 시작할 때 저 일기 신도시도 투자 좀 했거든요. 근데 일기 신도시 투자할 때 그러니까 항상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 아파트가 뭐 4천, 5천으로 투자되면 그 동네 아파트들 4천,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걔만 딱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동네가 다 같이 올랐다 같이 내렸다 하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개란 얘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개였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 중에 뭘 골랐냐. 전 그때 용적률 봤어요. 용적률이 낮은 거 혹은 지분이 많은 거, 대지분 많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분당, 평촌 이런데 용적률 낮고 지분 많은 거 이런 거에 투자를 하려고 했거든요. 똑같은 투자금이라고 하면. 그거는 뭐냐면 제가 당장 얘가 재건축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혹시 모르니까 나는 장기 보유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골라서 그런 옵션을 보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중에 하락장이 오고 또 기회가 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재생을 염두에 두고 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팁은 좀 드리고 싶어요. 용적률 말씀하셔서 노나이님이 수도권 투자할 때 용적률 더 많이 보신다고. 그렇죠. 네. 왜 그런 거죠? 다른 지방에는 뭐 용적률 안 봐야 되는 건가요? 지방은 안 될 것 같았어요, 재건축. 거의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위험한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게 싫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투자했는데 여기서 막 내가 돈 잃거나 이런 게 싫어요. 그러니까 괜히 지방에서 막 재건축 되지도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는데 재건축 된다고 막 저층 아파트 사고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될 수도 있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 보려고요. 그런 건. 네. 자, 지금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네. 이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당연히 큰 영향이 있을 텐데 이때 꼭 하지 말아야 될 투자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뭐 상가라든가 뭐 이런 쪽 좀 되게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금리 인상 시기죠. 근데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팩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몇 년이나 올랐나 과거 금리 인상기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금리하고 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같이 그려놓고 했던 콘텐츠가 있거든요. 일단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를 봐야 돼요.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 잡으려고. 그렇죠. 물가 잡으려고. 근데 물가가 오를 땐 항상 금리를 올렸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정말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뭐 경제학 혹은 뭐 증권시장에서 종사하셨던 분들 나와서도 얘기 많이 하셨겠지만 기준금리를 컨트롤하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연준이고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이겠죠? 그런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되냐면 물가하고 경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에는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침체되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금리를 올리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후자에 가까운 시기인 거고. 그럼 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근데 이 되게 재밌는 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거 잡으려고 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물가가 빨리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뭐 그렇게 안 높이거나 아니면 좀 낮출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물가가 되게 오랫동안 계속 올라가고 임금이 못 따라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런 우려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금리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경을 갖고. 그럼 그 상태에서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까?
물가가 빨리 잡히면 빨리 잡힐수록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과거 한 20년 정도 물가하고 기준금리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까지가 뭐 3년에서 5년이에요. 길어봤자. 그럼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다 매수하는 사람들한테,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금리 올라가면 이제 죽는다. 특히 제가 제일 오판할까 봐 걱정되는 게 싸게 사신 분들. 그러니까 2015, 16, 17년도에 사신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내가 이거를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15억짜리를 막 5억, 6억에 사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10년, 20년을 살 건데 금리는 올라가는 기간이 3년, 5년 정도 과거를 봤을 때 그 정도 예상이 되면 그 기간 중에 내가 산 가격만큼 떨어질 수가 있겠냐. 아니라고 하면 일단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금리 인상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까 막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영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돼요. 현재 금리 기준으로. 그리고 동시에 금리가 앞으로 내가 사고 나서 3년 정도 더, 3년, 4년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해도 내가 버틸 수 있는가. 계산해보면 되죠. 계산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랑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제가 했던 투자는. 왜냐면 제가 대출 안 받기 때문에. 그쵸. 갭으로 사셨으니까. 네, 전세 놓고 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남은 거는 지금까지 이제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거다. 그러니까 뭐 지산이라든가 네. 상가 그런 거는 비슷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공실이 난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못 받으셨거나. 그런 데서는 정말 물건이 우수수 나올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그게 싸게 살 수 있는? 그게 기회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상가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상가 투자 안 해봤지만 그 고수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그리고 상가 공급이 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상가나 지산이 공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급이 많았어요. 공급이 많았고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이 이제 왜곡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그 시장이 왜곡됐다는 건 뭐냐면 값어치 없는 거 말고요. 여기는 그냥 원래 공실 나는데 이런 데 말고 전면 아니면 코너짜리 이런 데 있는 되게 좋은 물건들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 공실도 났었고 그쵸?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싼 가격에 경매나 이런 걸로 경공매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일반 매매로도 진짜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라는 건 3년, 4년, 5년이니까 영원히 뭐 오르는 거야.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그 반대 스탠스를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사놓고 한 다음에 뭐 이제 내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 뭐 2년 뒤에 금리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고수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장사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들어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맞아. 요즘에는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건물을 아예 사면서 그러면 그쵸. 이제 공실이 안 나니까. 네, 공실 안 나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일단 싸게 사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싸게 사서 여기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을 내가 이 장사를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면서 내 생활비랑 여기 살 때 감당해야 되는 대출 그거 정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임대료 올라갈 때까지.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의 질문을 제가 미리 사전에 받은 게 있어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1초님께서 현재 부모님이 서울의 2주택자이신데요. 한 채는 전세를 주고 있고 한 채는 실거주 중이십니다.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에 맞춰서 한 채를 정리하실까 하시는데 저는 자산의 소유권 관점에서 팔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나이님 같은 분이네요. 부모님께서는 이때 처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고요. 아마 이분은 이제 좀 지금 매도해서 현금을 가지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장 어떻게 보는지는 아까 전에 뭐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1초님의 입장에서만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일단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나 이런 게 좀 애매하시다. 그러면 파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분은 1초님 관점에서 부모님 자산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봐야죠. 부모님 자산을. 근데 부모님이 이 집 가지고 내가
막 뭔가 막 하는 것보다 나 세부담이랑 이런 거 싫고 그냥 이 정도에서 팔고 이거 하나 배제 맞춰서 세제 혜택 받으면서 팔겠다. 네. 라고 하시면은 제가 만약에 1촌이면 저희 부모님한테 그럼 어머니 집 파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아직 나이가 좀 많지 않은, 뭐 예를 들어 60대 정도 되신다거나 그러면은 저는 팔지 마시라고 할 것 같은데 사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80대 혹은 막 70대 후반이래요. 그럼 이게 사이클이 만약에 지금 시장이 지금이 만약에 고점이다. 제가 충분히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데 10년인데 부모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라면 그냥 부모님 연령이 좀 많으시고 이거에 대한 강한 욕심이 있으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때 중과 배제 맞춰가지고 파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여기서 이분 1초님이 약간 농담만 살짝 섞으면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자녀분이잖아요. 이거 본인이 아직 물려받을 수 있잖아. 통했네, 나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는 자산의 소유권 관점에서 팔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저의 관점에서 제가 나중에 2주택 물려받아야 되는데 팔면 생활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부모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70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린 거죠. 부모님 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파시는 게 팔고 낫지 않을까. 생활이 좀 더 여유롭게 사는 게 좋은데 그치. 어떻게 보면 또 자녀분의 입장에서는 또 반대 입장일 수도 있다. 어쨌든 뭐. 만약에 자녀분, 1초님이 제 친구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도 아는 친구가 있고 부모님은 모르고 내 절친이 있어요. 1초가 내 친구야. 1초가 내 친구야. 뭐라고 할 거야? 못 파시게 해라. 이거 파시면 안 돼. 왜 팔아? 이걸 왜 파시니? 팔지 마시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냉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자, 다음 질문입니다. 미우님께서 인천 계양구의 5억 후반 30평대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생활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면 10년은 거주할 예정입니다. 저희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 좋네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네요. 김포 풍무, 청라, 인천 서구의 준신축, 신축 매수. 두 번째는 생활의 편리를 포기하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계양구 거주. 세 번째는 3기 신도시 청약 기다리기. 너나인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추천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새로운 보기 4번 만들지 말고 이분이 제시한 것 중에서 정답을 고른다면 일단 하나씩 빼볼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 기다리기 빼겠습니다. 아, 일단 빼는 이유는 얘기해 주셔야죠. 아이가 커가면서 생활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사의 계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3기 신도시가 되면은 애들 시집장가 간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네네. 3기 신도시 되면 일단 애들 대학교 가고 그럴 것 같아요. 아, 너무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으니까 남았고요. 오케이, 빼졌습니다. 그럼 두 개죠. 이제 이사 가냐 마냐. 네. 근데 저는 이게 가격이랑 지역 대충 들으면 아파트를 알아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어딘데요? 규련역 근처인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 계양구 공항철도 위쪽으로 1호선 타고 올라가다가 공항철도 계양역 가기 전에 있는 데인데 보면 여기예요, 여기. 예, 규련역이라고 있죠? 네네. 예, 계양구. 네. 이쪽은 이제 주로 구축 아파트가 많아서 30평대 5억 후반 안 되거든요. 가격이. 여기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계양 센트레빌이나 규련 아이파크 같은 거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무거나. 5억 정도. 30평대. 가격 좀 떨어졌네요. 호가 많이 내렸네. 요 정도 가격이 이제 호가가 나와요. 네네. 여기가 이제 이 위쪽이라 가격이 좀 싸고. 딱 6억. 이분이 말한 가격대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저는 이거 느낌이 오거든요. 보면 얘기 들으면. 혹시 영상 보고 계신 미우미우님 이거 맞았다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 동네인 것 같아요. 5억 후반. 네네. 6억, 5억 후반 나오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인데 여기가 왜 그렇게 느끼시냐면 여기 사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이게 단 거예요. 아, 동네가 좀 작구나. 네, 작아. 아, 그래서 아이가 커가면서 생활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더 좋았으면 좋겠다. 학원도 없고 뭐도 없어요. 네, 그냥 여기 아파트 요 정도 된 아파트 단지 4개 정도 있고 이것도 많이 올라서 여기가 이제 어디 나가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위성지도 보면은 다 보세요. 여기 다 사이잖아 다. 요 규련역 요거 하나 타고 여기 올라가서 계양에서 공항철도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신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좀 옮겨가고 싶다. 좀 나도 좀 이렇게 삐까뻔쩍한 데로 이렇게 좀 크고 이렇게 가요, 많이. 생활 환경이 좋은 데로. 네.
저는 지금 집에 대출이 없으시면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풍무는 7억 정도 할 거고 청라는 30평 후반대 위주로 되게 많은데 여기도 9억은 줘야 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거 집 팔고 청라나 뭐 서구라고 하면 가정역 있는데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 가시는 게 큰 부담이 안 된다. 내가 대출 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좋은 데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라 같은 데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러면 또 이러실 거예요. 야, 인천에 지금 입주명 분위기 엄청 안 좋고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뭔 소리냐. 근데 계양구 이분 사시는 데 안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진 맞아야 될 거면 또 좋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만약에 단 계양구 이런 데 9억 주고 가는데 내가 4억 이상 뭐 3억 이상 대출 내는 게 나한테 무리다. 우리 소득 수준상.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청라나 서구 쪽으로 가시는 게 거주 만족도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이었고요. 자, 다음 김은수님. 4인 가구입니다. 경기도 하남에 15년째 살고 있고 2008년에 건설된 아파트를 2012년에 매매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학군, 역세권, 마트며 공원이며 갖출 건 다 있고 조용하니 살긴 좋은데 점점 노후되어 가니 손도 많이 가고 신설 아파트보다 공간 부족하고 학원가는 좀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 학원 차량을 매번 해줘야 하는데 재테크는커녕 빚도 조금 있고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 2년 안에 다른 곳 청약을 하겠다는 신랑 뜻이 맞는 것인지 좀 더 낮은 가격대 여유 조건을 좀 가지고 매도 매매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이들은 곧 중고등학생이 될 거고 저는 이분의 그 시청자 질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분은 그 문장에 마침표가 없더라. 문장이 계속 이어져. 아, 그렇네. 심지어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다 띄워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자, 어떤 답변 주실까요? 아, 이것도 이게 단지가 어딘지 알겠네. 아, 진짜요? 자, 여러분 하남으로 가겠습니다. 하남시 2008년에 건설된 아파트. 여기 하남풍산하고 하남시청 사이에 여기 아파트들 좀 있거든요. 이런 거. 요거인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거. 2008년 맞네요. 맞죠, 08년. 네, 2008년 분양. 요 택지가 여기 요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매매하셨어요. 2012년에. 2012년. 그럼 지금 이게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3배는 됐을 텐데 3배가 뭐야? 3배는 됐을 것 같아요. 부럽다. 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거 다른 데 청약해야 되냐, 다른 데 집을 더 넓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부동산에서 재테크로 관점이 넓어지는데 범위가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빚 있는데 집 넓힐 생각 하시는 게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왜 이 김 작가님 채널에 저랑 한다고 김 작가님께서 이제 커뮤니티 올리시고 그거 보시고 댓글로 이제 남겨주신 거잖아요. 본인께서 고민이 돼서. 그렇죠. 근데 이 관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산을 더 불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뭐 갖출 건 다 갖추고 조용하고 살긴 좋은데 집은 낡아가고 신축 아파트보다 공간이 부족하고 학원가가 죽어서 뭐 힘들다.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게 힘들고 싫으시면 신축 아파트로 옮겨갈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 현실 자각을 잘 못하고 계신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집을 갖고 이 집이 2012년에 매매하셔가지고 집값이 거의 3배가 됐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이 집값이 3배가 돼서 자산이 그렇게 불었는데도 빚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냐면 그동안 그냥 마이너스로 사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이너스로 내 생활 소득이랑 지출 관리가 안 되는데 막 뭘 청약을 해가지고 재산이 불어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주택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1주택은 자산이 아니에요. 거기서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먼저 권하고 싶은 건 뭐 청약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빚부터 갚으시고 소득이랑 지출 그리고 흑자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 잉여가 되는 구조를 먼저 만드셔야 되고 지출 관리 같은 거 하시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불편한 거 지금 감수하셔야지. 제가 보기에 이대로 되면 애들 중고등학생 되잖아요. 그럼 돈 더 들어갈 거거든요. 돈 더 들어가면 더 빵꾸 날 거예요, 마이너스. 그럼 나중에 애들 다 커가지고 장가가고 나면 두 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때도 막 신축 아파트 막 이런 거 딱 찾으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먼저인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청약하겠다 막 이런 거는요. 청약을 하실 거면은 그 청약 그 계약금이나 이거 넣을 돈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소득 지출을 관리를 하시면서 매달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나는 구조를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뭔가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여윳돈, 뭐 5천이든 1억이든 2억이든 먼저 그걸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여기보다 입지 좋은 데 가실 거 아니면 청약 넣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더 낮은 가격대 여유 조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낮춰가겠다는 거 같거든요. 낮춰가시는 거를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나. 평소 근데 상담과 다르게 이분 질문에는 조금 쓴소리를 많이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왜냐면 집을 청약하는 게 맞을까요? 뭐 하는 게 맞을까요? 보다 이분은 뭘 해도 지금 자기 소득에서 지출 뺀 거, 그러니까 흑자 구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뭘 해도 힘들어지실 거예요, 앞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책 봤거든요. 무슨 책이야? 럭키요? 아니요. 그건 봤지. 그건 진작에 봤지. 그 책 왜 진작에 봤지. 그거 봤고, 최근에 그 레이 달리오가 쓴 그 새로운 책도 나왔잖아요. 변화하는 세계 질서인가? 네네. 그런 책이 있는데, 맞아. 그게 그 레이 달리오가 500년 사이클 봤더라고요. 빅 사이클. 네네. 500년. 그 500년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막 공황도 있고, 네네, 막 역대급 인플레이션 시기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막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콕 찍어서 어떤 시기에나 통하는 불변의 진리는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책의 내용 중에 그게 1700년대든 1500년대든 800년대든 2020년대든 언제든 통하는 불변의 진리. 뭐예요? 지출을 소득보다 많이 하면 망한다. 뭐 청약 넣을지 뭐 다운그레이드 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막 주식도 보시고 부동산 콘텐츠도 보시고 다 보시죠? 뭘 하면 돈 번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변의 진리는요. 여러분들이 버시는 것보다 많이 쓰면 절대 여러분들은 부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자기 금전 관리부터?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서, 그리고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이분한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야, 500년 사이클. 네. 저도 500년의 운을 담았어야 되는데 책에다가. 잘 됐잖아요. 나는 10만 부 파는데 3년 걸렸는데 책 나온다고 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사연 네. 덕분에 그러니까요. 럭키 10만 부 리컵 에디션 네.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나도 얘기 좀 해줘. 요 얘기해야죠. 요 책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요 책. 네. 뭐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저도 10만 부 에디션 나옵니다. 10만 부 에디션. 네. 오늘 안 가지고 오셨어요? 6월 15일 날, 오늘이 촬영일 기준 6월 8일인데 네네. 15일 날 나와서 네. 그 내용을 그냥 표지만 바꾼 게 아니고 내용을 제가 현재 상황에 맞게 좀 더 썼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 들어가 있는 제 투자 사례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고 네. 그 기간 동안 출간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보유하면서 어떤 걸 배우고 느꼈는지, 그다음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자자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 책 내고 나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2가지가 있거든요. 그 질문 2개에 대한 답변. 질문이 뭐였는데? 너나이님 때나 되던 거고. 그치. 그 부동산 질문 많이 투자는 받을 수 있죠. 지금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적었죠. 제 생각을. 그리고 좀 구체적인 방법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좀 더 썼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 때문에 이 책을 다시 한번 봤는데 직접 쓰셨죠? 아니, 내 이때는 아무것도 직장이었는데 뭐. 필체가 좋더라고요. 그래요? 잘 읽히더라고요. 그 문장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잘 짧게 읽히고 쓰려고. 그리고 약간 또 직장인에서 이제 투자자가 되신 그 스토리가 약간 좀 와닿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김 작가님이. 이 책 많이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많이 분들 도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간 유료 광고 여기서 끝내도록. 뭐야? 그럼 또 100원 주세요. 유료 광고. 알았어, 유료 광고. 이체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원 이체.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서민갑부 100억님께서 이제 대구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구에 거주 중인 4인 가구 미취학 자녀 2명의 외벌이입니다. 최근 구축 2채 매도하고 수성구 신축 갈아타기를 했는데 수성구도 많이 떨어지네요. 수성구 신축은 18년도 평균가 정도로 매수했고 구축 2채는 20년도 가격으로 매도했습니다.
물론 수성구는 실거주 5년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체 떨어지는 집값과 오르는 금리의 자란건과 걱정이 앞서는데 그냥 버티면 될까요? 대구에선 수성구가 최상급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요즘 이제 범어 4동, 만촌 3동 외의 수성구 하락세가 다른 곳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잘못 생각한 건가 싶어 고민입니다. 전세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임대시장에 나올 물량이 너무 많아 보이네요. 이번에 이제 100억이 꿈이신가 봅니다. 아이디가 서민갑부 100억님. 저는 이분이 실거주 갈아타게 하신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실까. 좋은 지역, 그러니까 수성구 신축이라고 얘기하신 것도 약간 느낌이 오네. 어딘가요? 범어? 예, 여기. 대구로 갈까요? 아니야. 대구는 약간 예민해서 안 돼. 왜 걱정하시지? 이거 오르고 내리고는 사시는 동안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러면은 항상 내릴 때는 전월세 사셔야 되고 오를 때만 항상 자가 사셔야 되는데 그게 본인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실까? 그냥 내가 사는 동안 부동산 시장이 상황이 안 좋은 시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좀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 범사 만삼이 범어 4동, 만촌 3동 여기가 서울로 치면은 뭐 강남 서초인 그렇죠. 예. 근데 여기도 지금 이분 보시면 떨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 재작년만 해도요. 대구의 분위기 아무리 안 좋아져도 수성구는 절대 안 빠진다 이랬어요. 제 수성구 출신입니다. 아, 그죠? 아시죠? 네. 수성구 학군 학군 장난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막상 이게 깊어지면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별로 서로 포지션이 다르거든요. 어디는 앞에 있고,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어떤 도시의 미래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이 각각 돌아가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아, 저런 시기가 올 수 있구나라는 걸 일단 배우셨으면 좋겠다. 네. 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연자분 증언이니까. 네. 그리고 저라면은 절대 팔 생각 안 할 것 같다. 왜? 이분이 사시는 건 2018년도 가격으로 사셨고 네. 또 동시에 파는 거는 20년도 가격으로 파셨거든요. 네. 20년도 가격이 18년도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이분의 실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네. 파는 건 비싸게 팔고 사는 건 싸게 산 거예요. 그쵸. 같은 지역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걱정을 하시니까 저는 좀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무의미한 걱정을 하시나. 그냥 여기 입지 좋은 데서 미취학 자녀 2명 데리고 네. 대구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에서 네. 사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사시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수성구 신축 여기보다 더 좋은 데도 있거든요. 거기로 옮겨갈 기회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구에서 제일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본인 제일 소득에 좋은 데가 따라서. 어디죠? 대구에서? 범어역, 범어역. 범어 내거리. 거기가 제니스 있는 데인가요? 네, 최고죠. 거기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그 구축이랑 맨션이랑 쫙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학군이랑 뭐 모든 게 다 완벽한 지역이니까.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SK뷰 있고. 네. 그쪽 범어 내거리에서 좀 더 오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있는 쪽이 대구에선 최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도 떨어질 거거든요. 이제 떨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대구에서 거주를 오래 할 거고 아이들을 키울 거다. 네. 그러면 이런 상승장과 하락장은 계속 반복될 거고. 그때마다는 내가 내 집을 사고 팔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또 떨어질 거거든요. 네. 올랐다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럴 때 또 내가 잘했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네. 잘 들어가셨으니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손님 조경훈님. 네. 안녕하세요. 상담 필요합니다. 저는 만 38세, 결혼 3년 차로 12년 직장 생활로 이직 준비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7월쯤에는 다시 입사할 예정이고 현재 신혼부부 전세로 서울시 이자 지원 받아서 2억 대출 받아 2억 5천 강동구 다가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2년 살았고 7월 말에 종료되는데 둘 다 직장이 강남 쪽이라 직주 근접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2년 더 살 생각입니다. 가용현금 1억 정도 되고 부부 합산 작년의 경우 월 세후네요. 600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아이 가질 예정이라 내년쯤에는 외벌이가 될 것 같다.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로 현금 흐름을 금년 안에는 만들고 싶은데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를 더 구입하는 게 더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이런 분들 진짜 많은데. 네. 30대 신혼부부 네. 한 1억 정도 있고 월 현금 흐름 뭐 500, 600 정도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
외벌이가 아이를 가지면 외벌이가 되고 외벌이가 되면 소득이 주니까 그렇죠. 월 현금으로는 우리 와이프 예비 신부의 신혼부부니까 신부네. 네. 그 우리 아내의 월급만큼 월세 들어오는 걸 만들고 싶은 거죠. 만들어야겠다. 네. 에 꽂혀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왜요?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네네. 네.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네네네. 그 상가나 오피스텔을 본대요. 근데 상가나 오피스텔이 부동산 첫 투자로 부동산 투자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상가나 오피스텔 첫 투자로 하는 거가 네. 실제로 성공 확률이 얼마 될까? 실제 현실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안 해보시면 모르겠죠. 네. 저는 많이 보잖아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상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오피스텔은 그래도 조금 더 이런 거죠. 오피스텔이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에 접근하는 목적이 뭐죠? 월세. 월세. 그럼 월세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볼까요? 투자할 때? 원금 대비 네. 수익률을 보죠. 그렇죠. 수익률이 높아야 좋은 투자라 생각하니까. 그럼 잘 보세요.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서 뭐 매매가가 2억인데 네. 이게 수익률이 5%예요. 5%라고 쳐요. 네. 6%라고 칠게요. 계산 편의상. 네. 그럼 6%면은 1년에 2, 6에 12. 네. 1200이 나와요. 네. 월세로. 그냥 뭐 대출 없다고 할게 그냥. 네. 복잡해지니까 계산이. 그럼 내 여윳돈 2억 있어갖고 2억을 다 넣었어요. 하나 샀어. 그러니까 월세를 매달 100만 원을 받아. 그런 거 없어요 사실. 근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갑자기 눈이 반짝거렸어. 그러면은 1200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가 1년을 월세를 받았는데 1200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오피스텔 매매가가 2억에서 1억 9천 되면 어떡해요? 그럼 남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피스텔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이게 수익형 투자의 맹점이에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현금흐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수들.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투자 방식 하시는 분들도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초보 때부터 그렇게 이런 기가 막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제 책에 썼는데 현금 흐름이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 시기가 언제냐? 젊을 때. 내가 일해서 근로소득으로 내 급여도 올라가고 막 이런 시기 있죠. 30대, 40대 이때. 그런 시기에는 오히려 이런 수익형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쌓아나갈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쉽게 말하면 차익형 투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 투자를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지방에 싼 아파트가 있으면 그런 걸 사는 게 네, 나아. 왜냐면 제가 보기에 지방에 1억 정도 벌 수 있는 아파트들 꽤 많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런 거에 하나 투자를 잘 해놓으면 월세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이잖아요. 그럼 10년을 모아야 그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시기가 있죠. 언제? 은퇴하는 시기엔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여기다 해놓으면 쉽게 말하면 내 돈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 위험하긴 엄청 지금 위험하죠. 이분이 접근한 거는 이제 아내분께서 회사를 그만두니까 그거만큼 월세를 채우고 싶은 건데 너나이님 월세가 아닌 시세 차익 쪽으로 차라리 접근하는 차라리 게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할 때. 맞아. 이게 어렵죠. 뭐가 어렵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가격이 비싸지 않은 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사람들이 좋아하면 항상 비싸고 비싸죠. 사람들이 안 좋아해야 싸요. 가격이 싸야 수익률이 높아. 그러니까 자꾸 내가 수익률 쫓아다니다 보면 안 좋은 걸 사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걱정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동시에 가격이 싼 거를 찾아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오피스텔도 하나 그러면 저희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네. 그 아파트 규제가 너무 심하면서 오피텔도 그 올랐잖아요. 아파텔도.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뭐 3인 가구, 4인 가구 살 수 있는 24평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이제 역할을 하실 수 네.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사는 이제 2억짜리 정도면 아마 이제 한 10평 정도 되는 네. 보통 1인 가구 중심일 텐데 10평 안 되는 거. 10평 안 되는 거. 네. 그런 거라서 더 말리시는 건가요? 네. 만약에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괜찮은 건가요? 김 작가님 되게 진짜 부동산 공부 많이 열심히 하셨네요. 공부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중에도 두 개가 있어요. 뭐 바닥 난방이 들어오면서 뭐 통풍도 잘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파트 대신 사람들이 찾을 만한 거 위치도 그렇고 그런 건 오를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거주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분 현금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보이니까 지금 이 돈으로 오피스텔 살 수 있는 거는
그냥 정말 사람 한 명 들어가서 왜 오피스텔 그런 거 있잖아. 이 침대 내려야 되는 거. 이 침대 접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오피스텔. 막 6평짜리 이런 거. 그런 거밖에 안 된다고요. 서울에 역세권 하려면 이 돈으로. 그것도 대출 내야 돼요. 그럼 그게 매매가 잘 돼. 매매가 오르겠냐고요. 매매가 안 올라요. 이런 거. 그런 정도의 오피스텔에 서울에서 올라와서 이제 그러니까. 고향이 대구니까 네. 가격은 진짜 안 오르더라고요. 안 올라요. 가격이. 강남에 있는 것도 잘 안 올라요. 그런 거는.